네, 안녕하세요. 류찬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삼국지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거였어요. 삼국지가 시작되는 그 황건적이 난 이전의 시기, 그러니까 환제와 영제, 그 두 황제의 시기에 어, 환관들이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관들은 청유파 인사들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매장시키기 위해서 당고의 금이라는 사건을 두 차례 일으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이 전부였어요. 근데 이게 제 사족을 덧붙여 말하자면 요즘 세상과 너무 비슷하다. 요즘 세상 흘러가는 거랑 너무 비슷하다. 환관이 뭡니까? 이게 고추를 자르고 중성이 된 자들 아닙니까? 요즘 페미니스트들 어떻습니까? 여성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자르고 중성이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분들이 지향하는 게 그 온 세상 사람들이 중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평등해지니까.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 그거죠. 근데 뭐 환관들은 그건 좀 다르죠. 다른 애들 다 고추 자르려고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일단 서로 자기들이 성을 포기했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 특권층에 오르게 됩니다. 그죠? 페미들도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이 특권층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또 페미니스트들도 당고의 금과 비슷하게 요즘 뭐 보겸 씨나 뭐 기타 등등 그 유명 유튜버들을 저격하고 또 매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죠? 그거랑 똑같죠. 예. 보겸 씨는 청류파에 가깝죠, 솔직히. 그 한때 뭐 페미들이랑 싸우지도 않았습니까? 예. 그니까 그 당고의 금 비슷하게 그 뭐 관음충 논문 써가지고 그 매장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 사회에 접목해 보면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역사랑. 그러니까 옛날 역사를 보고 어 만약에 내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접목시켜서 아 이때 이렇게 당했던 혹은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해결했구나.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이제 습득을 해서 내 일상에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여튼 환관놀이들이 하는 건 페미니스트들 하는 거랑 비슷했습니다. 예. 자신의 성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특권층으로 오르려는 그런 야욕을 내비쳤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겸 씨를 또 응원하고 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람들도 똑같이 청류파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청류파랑 비슷하죠. 실제로 그 우파 유튜버들이 이렇게 좀그 보겸 씨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그거죠. 이게 청유파와 그 환관의 탕유파 세력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 양상과 아주 비슷하죠. 음, 일단 일부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관들의 세상이 되었고 환관들이 또 폭정을 하다 보니까 또 영제는 꼭두각시 황제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싹창 맞다. 그래서 장각, 장량, 장보 이 장각 사명들과 태평도 만들어서 또 황건적 걔네의 영향으로 인해서 황건적들이 또 우후죽순 생겨나가지고 그 황건적들 잡아서 경험치 올리려고 각종 이제 각 지역에 군웅들이 의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미 한 자리 차지해서
그 고을에 대빵이 되어 있던 군웅들은 또 관직을 더 올리기 위해서 관군들이 끌고 토벌하러 다녔고, 그리고 조정에서는 황건적들 토벌하기 위해 3명의 장군을 내보냈어요. 당대 후반에서는 유명한 장군들이었죠. 황보숭, 주준, 노식 이렇게 3장군을 토벌하는, 황건적을 토벌하는 대표 장군들로 선정을 해서 토벌 파견을 보냅니다. 근데 노식이 누구냐? 이 중에서도 노식은 유비와 공손찬, 나중에 나오는 공손찬의 스승이었어요. 당대 아주 유명한 학자였기도 했었죠. 근데 뭐 연희에서는 노식이 동탁한테 자리를 뺏겨가지고 동탁이 뇌물로 그 노식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았어요. 네, 그거는 좀 더 연희에서 동탁이 나쁜 놈이다를 좀 이렇게 조명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실제로 동탁은 서량, 그러니까 그 한나라 국정의 맨 서북 쪽에 있는 양주라는 동네에서 변방을 지키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변방을 지키는 장군들은 보통 조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뻗치는 힘이 미비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세력을 이렇게 키워나가게 돼요. 그 중 하나가 동탁이었어요. 나중에 나오는 한수나 마등, 마초의 아버지 마등, 이런 사람들도 그런 서량에서 독자적인 힘을 키우던 군웅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여튼 동탁은 그 당시에 동탁이 거기서 제일 대장 노릇을 했나봐요. 그래서 일단 동탁 얘기 먼저 해드렸습니다. 여튼 그렇게 다 각지에 일어난 황건적들을 또 각지의 군웅들이나 의병들이 때려잡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의병 소속이었죠. 자기가 이렇게 관우 장비, 좌관우 우장비 이렇게 해서 그 의병을 소집해서 이렇게 토벌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비가 활약상이 꽤 뛰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 규모 치고는 되게 활약상이 뛰어나고 이렇게 아웃스탠딩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조정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유비의 그 행적들이. 근데 그래서 결국 유비가 어쩌저쩌 하다가 뭐 인정을 받아서 현령자리에 와요. 그 현령자리 하나를 먹게 됩니다. 또 거기서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유비가 또 그 탐관오리였던 그 도구를 또 매질을 오질나게 했다. 근데 그 도구가 그 뇌물을 중앙정부에 잘 바치고 이랬던 애였던 거야. 그리고 걔를 죽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정에 또 들리게 돼서 유비는 또 현령자리 어렵게 차지한 거 또 잘리게 되고, 그 와중에 조조는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느 지방 또 공모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거기 이제 대빵이었는데 그 십상시가 뭔지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십상시가 뭐냐면 그 환관 무리들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해서 그 영제가 있었을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끝발이 가장 셌던 그 최고위 환관들 10명을 일컬어서 십상시라 했습니다. 열십, 그 위상 이렇게 해가지고 내시 할 때 그 시자 이렇게 해서 십상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상시 중 한 명인 건석의 삼촌이 조조가 지배하고 있던 그 작은 성에 그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 통금 시간을 늦게 왔는데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지랄을 존나 한 거예요.
난 건석의 삼촌이다. 당연히 그렇죠. 좀 갑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조가 좀 녹박고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뭐 조조의 그 패시브 중 하나가 그냥 지 줏대로 하는 거였어요. 약간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확확 지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조조는 그딴 거 상관없고 그냥 건석의 삼촌을 몽댕이 찜질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또 건석의 귀에 들려요. 와, 조조 씨. 근데 조조를 함부로 조질 수가 없었어요. 십상시가. 보통 같으면 조조 같은 짓을 하면은 십상시의 혈육을 죽였는데, 근데 조조의 그 양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조숭이라고 십상시들한테도 아버지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 할아버지가 당시 환제까지 또 환제 이전에 황제 4명까지 총 5명의 황제를 보필했던 중상시였어요. 그러니까 십상시들의 아버지 격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높은 또 명망 있는 환관이었기 때문에 건들지 못했어요. 조조를 그렇게 대놓고 건들지 못하고 그냥 꼽을 많이 줬죠. 또 여튼 그래서 조조는 십상시와는 척을 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십상시 건석의 그 삼촌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십상시들도 대놓고 건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조조 할아버지가 했던 업적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승은 아무래도 탕류파였죠. 당연히 환관이었으니까. 그래서 조조도 그 집안 사람이니까 탕류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조승은 실제로 청류파 사람들에게도 되게 잘해줘서 청류파 인사들한테도 까이지 않는 그런 환관이었어요.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페미는 맞는데 맞는 말만 하고 또 그래 남성분들도 이러는 거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포용해주고 이랬던 페미였어요. 그런 페미가 없죠. 근데 이런 페미가 있으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 해보고요. 그래서 조조는 할아버지 나름 잘 만난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도 환관 손자라는 그 딱지는 또 나중에 또 컴플렉스로 작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조조도 나중에 순욱 같은 청류파 인사들을 대거 등용합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인재를 등용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나랑 잘 맞는가,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가, 좀 실리적으로 인물을 뽑아서 잘 써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난세는 조조처럼 빠꾸 없이 행동하고 지 줏대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았을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유비와 조조의 그 황건적의 난 시절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종 각지의 군웅들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손견! 이제 강동의 손견. 강동은 지금의 상하이 같은 남동 쪽의 그 해안 도시들. 근데 그 당시에는 개발이 되진 않았어요. 그 오나라가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거기 그 강동 촌놈 중 하나였죠. 손견이. 근데 손견이 또 황건적 개 잘 때려잡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또 조정에 또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손견을 그렇게 자신의 칼로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짜 저 장수 탐난다. 그러니까 손견은 실제로 시작은 미비한 호족이었습니다. 호족 가문이었는데 뭐 말은 뭐 어떤 책에서는 뭐 손견이 손자병법을 만든 그 손자의 뭐 몇 대 손이다 뭐 이런 책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관련이 없진 않았겠죠. 근데 그냥 당시 손견의 세력은 그렇게 큰 세력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튼 그렇게 강동의 호랑이가 또
상건적들 때려잡으면서 경험치를 쌓고 있었고, 걔도 뭐 한당, 정보, 뭐 이런 또 황계, 조무 이런 사람들 또 장수로 이렇게 같이 함께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주에는 유표, 그러니까 황실의 핏줄들이 또 한 주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형주의 유표와 또 유주의 유우입니다. 유우. 이렇게 형주의 유포와 유주의 유우, 그리고 익주의 유장. 근데 이 당시에는 유언이었어요. 예. 유언, 유장, 부자 이렇게 익주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소와 원솔 형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원가는 뭐 사서 삼공을 지내고 뭐 여튼 뭐 태위 뭐 이런 대장군 같은 높은 그 직책들을 이렇게 잡고 있었던 대명문가였어요. 귀족 가문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탕류파에 가까웠어요. 굳이 따지면 사실상 탕류파였죠. 그 조정에 이렇게 눌러앉아 있으면서 귀족이 되었던 그런 가문이니까. 근데 일단 원술은 그 가문의 적자였어요. 그냥 거기에서 가장 순혈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도련님 소리 듣고 사는 그런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의 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귀족이고 엄마가 첫째 부인이고 그냥 적자 정실 부인 밑에서 나온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원소 위에는 동복형이 한 명 있었어요. 원기라고 있었습니다. 이 족보 찾아보면은. 그리고 이복형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이 이복형은 다른 그 원술의 삼촌 밑으로 일단 입적이 돼서 그쪽 양자로 들어가게 되긴 하는데, 이게 또 말이 많긴 한데 일단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원소가 원술의 이복형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복형이 바로 원소입니다. 예. 여튼 같은 가문 출신의 같은 또래였던 거는 확실히 맞는 말이고요. 원소가 형이었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추적을 해보면 원소가 원술에 분명 원소가 형이긴 하지만 또 원소와 원술의 또 생년월일이 정확하진 않아요.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였을 거다 예측은 하는데, 근데 또 아마 원소와 원술의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차이거나 아니면 아예 생일로 갈려서 같은 연도인데 태어난 순서가 갈려서 원술이 동생이 됐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실제로 그 아들들의 그 장성한 아들들의 활동을 유추를 해보거나 또 그들의 행적을 이렇게 유추해보면 어느 150년도 초반의 어느 시기로 좁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보면은 원소와 원술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동갑인데 생일차로 갈렸을 거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술 입장에선 지가 분통 터지는 거죠. 일단 밑에 있었으면은 얘가 나보다 학렬이나 나이가 아래였으면 좀 원소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원소가 명목상 형이었거든요.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일단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원소가 모질이면 몰라. 엄청 잘 나가. 애가 똑똑해. 근데 원소는 또 이게 정실의 부인이 아니었겠죠. 이복형인데. 이제 원소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원소는 얼자 출신이었어요. 얼자. 뭐냐면 서얼이라 하잖아요. 그 서자와 얼자를. 근데 서자는 그냥 어머니가 평민 출신 이상인데 정실 부인이 아니면 그
소생은 서자라 불렸어요. 또 서자도 차별을 받긴 했지만 얼자 수준 아니었어요. 얼자는 뭐냐면 그 귀족 어르신과 그 노비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노비 어머니의 소생인 애들이 얼자인데, 또 원소가 얼자 출신이었다는 이 말에 강력한 힘이 실리는 이유가, 원술은 원소를 형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종놈이라 불렀다고. 공손창과 나중에 동맹을 할 때도 원소에 대한 말을 계속 얼자 출신이라고, 종놈 새끼라고 계속 까내리죠. 공손창도 그걸 이용해 먹고요. 원소를 디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 중 하나가 원소가 이제 노비의 자식이다. 원소는 그만큼 원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가문의 일원이라는 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여튼 노비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소는 일단 그 일찍 돌아가신 그 원술의 삼촌 되는 사람 밑에 양자로 입적해서, 또 일단 뭐 겉으로는 그렇게 그냥 원가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터져요. 원술의 부모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원소가 그러니까 원소가 그 장례를 6년상을 치러줍니다. 이게 왜 6년상이 됐냐? 원래 3년상이 공률인데 그 유교 그 사상에 따르면 연달아 죽어요. 이게 원술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원술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3년상 치르고 나서 보니까 원술 친어머니도 돌아가신 거야. 근데 원소가 그것까지 3년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 좀 그냥 실제로 3년상을 치러주고 이런 게 좀 잘 없었나 봐요. 원술도 그냥 손 놓고 있었지. 근데 원술 이 새끼가 우리 엄마 장례를 지가 하는 거야, 3년을. 그죠? 자기 안 해도 되는데 원소는 안 해도 되는데 한 거고, 원술은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의무는 아니야. 근데 안 했어. 원술은 욕 존나 먹는 거예요. 원소 쟤도 하는데 이 세간에서는 야 원소 쟤는 지 엄마도 아닌데 하는데 원술 저 새끼 뭐냐? 이 소리 당연히 나오겠죠. 원술은 거기서 이제 자격지심과 콤플렉스, 그리고 저 원소 저 새끼 존재에 대한 그 화가 얼마나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서로 욕 안 먹고 지나가는 건데, 원소는 거기서 청유파 인사들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청유파가 제가 말했죠. 극도의 팩트 논리충에다가 그냥 그 완전 개쌉선비라고. 선비들이 뭐 좋아합니까? 이런 거 좋아하죠. 예의 범절 이런 거 따지는 거. 그래서 원소는 자연스럽게 청유파의 인정을 받게 되고 청유파의 그 큰 인사가 됩니다. 그렇게 성장을 해요. 자연스럽게 원소는 당연히 가문이 자기한테 잘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죠? 자기는 노비로 태어나서 거기서 그렇게 눈치밥 먹고 살았는데 당연히 청유파 일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원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여튼 원술이나 원소나 여튼 가문빨이나 또 그 원소 같은 경우는 청유파 빨을 좀 받아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를 하게 돼요. 이렇게 조정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일단 원소 원술 형제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원소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자기 가문의 그 적자였으니까, 또 원술 입장에서는 굴러 들어온 돌 같으니까 되게 서로 증오하고 있었겠죠. 좀 원술의 일방적인 증오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소도 원술을 의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나온 그 가문에서 자기를 제일 싫어하고 이렇게 증오하고 또 한때 가장 끝발이 셌던 군웅 중 하나가 자기의 큰 적이었기 때문에 원소 입장에서도 원술이 눈에 가시였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동탁 암살에 성공을 하고 나서의 후한 말 정세를 보면 원소와 원술이라는 큰 군벌의 그 충돌 사이에서 원소파 군벌들이 모여있고 공손참파, 공손차 원술파 이렇게 군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형국으로 이렇게 그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원소파 군벌들이 조조가 있겠고요. 유비도 나중에 원소파 쪽으로 붙게 되죠. 그리고 공손창과 원술파에 있던 군벌은 이제 유비가 공손창 밑에 있다가 빠져나오죠, 슬쩍. 원술 밑에 있던 사람이 이제 손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유표는 굳이 따지면 원소와 가까웠다 보면 원소파에 속했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유표랑 원술이랑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거기서 손견이 원술 밑에서 그 커미션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 손씨 가문과 유표와의 그 원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게 된 거예요. 유표 때문에 결국 유표군과 상대하다가 손견이 죽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손책과 손권이 있던 그 오나라 애들이 계속 유표 세력과 싸우죠. 네, 일단 뭐 각지 군웅들이 이렇게 태동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자기 환경에 맞춰서 그냥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각 군웅들의 그 배경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해드렸어요. 여튼 황건적의 나는 슬슬 진압되는 양상을 보여요. 또 근데 이제는 그거죠. 그 사람 손이 많이 닿지 않는 조정 손이 많이 닿지 않는 곳에 그 잔당들이 있는 그런 형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죠. 계속 혼란스러운 시절이 지나가다 보니까 영제가 붕어하게 됩니다. 그 당시 황제였던 영제가 붕어하고 영제 밑에는 자식 둘이 있었어요. 또 다른 공주들도 많았겠죠. 근데 일단 자식 둘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소제가 되는 소제와 그리고 헌제가 되는 협이 있었습니다. 유협. 헌제가 있었어요. 둘 다 황제가 된다 이 소리겠죠. 근데 소제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황제 하다가 동탁이 제거해버리죠. 마음에 안 든다고 나중에. 네, 일단 소제의 어머니가 하태우였습니다. 하씨. 자연스럽게 영제의 총애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자기 아들을 황제 자리에 등극을 시켜요. 영제가 죽고 나서. 그리고 하태우의 오빠인 하진. 근데 하태우와 하진이 원래 황제 눈에 들어오기 전에는 도축업을 하던 애들이었어요. 백정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완전 천민 출신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여동생이 황후가 되다 보니까 인생 역전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외척으로 된 거죠. 졸지에. 근데 하진도 외척이니까 당연히 탕류파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하태우가 이렇게 황후가 될 수 있었던
되는 십상시의 영향력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황제 옆에서 쑥닥쑥닥 하고 실질적으로 걔네가 황제를 움직이는 건 걔네였기 때문에 하진을 비롯한 그 하씨 가문은 탕류파와도 교류를 안 할 수가 없었긴 했어요. 그래서 외척이 됐는데 또 외척들이 여기 특징이 뭐냐, 당고해금 2차 당고해금 이전에 두무랑 비슷하게 하진도 십상시들이 너무 나대니까 짜증난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래서 또 두무가 했던 것처럼 청유파 인사들을 끌어들여서 십상시들을 몰아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십상시들을 제거할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거기서 일단 하진이 청유파 인사 중에 가장 먼저 섭외한 인물이 원소였습니다. 원소. 원소가 일단 여기서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또 원소가 추천을 해서 천거를 해서 조조도 이렇게 들어와요. 조조는 탕류파인데 왜 들어왔냐? 아무래도 조조도 그 십상시 건석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소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진 밑에 있는 그 바로 밑에 있는 끝발이 장난 아닌 자리에 오르게 돼요. 8교위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교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원소와 조조. 그 8교위의 대장은 누구냐? 그 8명 중에. 그건 또 원소였어요. 여튼 그렇게 원소, 또 나중에 또 합류하게 되는 원술, 이렇게 또 조조, 또 조조를 도와줬던 또 고능이었던 포신, 이런 사람들 비롯해가지고 청류파 중심으로 이뤄진 그 스쿼드가 만들어져요. 십상시를 토벌하기로 만든 몰아내기로 만든. 하진이 이렇게 십상시들을 조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상시들이 이걸 눈치를 채게 돼요. 환관 새끼들이 눈치는 존나 빨라. 일단 하진을 불러요. 십상시가. 근데 어떻게 부르냐? 당연히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십상시가 불렀다면 오겠습니까? 하진은 또 거기 대장군이라고 이렇게 뻗대고 있는데, 이게 하태우가 편지를 보냈다고 하태우 필체로 거짓 편지를 보냅니다. 궁에 한번 들어와라고. 근데 하진이 이거를 곧이곧대로 믿고 가요. 근데 원소가 옆에서 말려요. 아, 장군님, 이거는 딱 봐도 속이 보이는 계략입니다. 들어가면 장군님 죽습니다. 그냥 바로 우리가 무장하고 들이닥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소가 그렇게 좀 과격했습니다. 근데 하진은 에이, 꽃이 없는 새끼들이 나한테 뭔 짓거리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콧방귀를 치고 궁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전에 동탁 얘기를 했죠. 그 동탁을 원소가 이제 부르자 합니다. 이 사진이랑 원소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 세력만으로는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가장 변방에서 가장 이름을 떨쳤던 장수 중 하나인 동탁을 끌어들이기로 해요. 이 십상시를 조지는데. 그래서 동탁은 거기서 군대로 움직이고 오고 있었죠. 일단 하진이 궁궐로 들어가요. 또 그 글에는 장군님 무장 해제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하태우의 그 거짓 편지, 하태우인 척하고 썼던 거짓 편지가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하진은 무장 해제된 채로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판관들한테 암살당해요. 바로 칼로 다구리 맞아가지고 죽죠. 그리고 환관들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하진의 머리를 성문 밖으로 던져요. 그래서 하진 머리를 보고 바로 원소가 이제 빡쳐서 그 준비했던 일당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이미 원소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이게 분명 하진은 죽겠다. 바로 그 머리가 성문 밖으로 굴러 떨어지자마자 바로 성문을 열어 제끼고 환관이란 환관은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이때 뭐 수염이 없으면 환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염이 없는 사람이 자기 억울함을 보여주기 환관이 아니라고 자기 고추를 보여주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뭐 이런 썰도 있더라고요. 여튼 수염 없는 놈들은 죄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이 떨어져서 이제 그 십상시를 비롯한 환관들을 이렇게 무참히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십상시들이 하진을 죽이고 또 하테오와 그 소재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게 되는 이 사건을 십상시의 난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왜 난이냐? 그러니까 그 궁궐에는 하테오와 그의 아들 소재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진도 그걸 안심했던 거죠. 그리고 하진은 약간 순간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야. 이게 그냥 원소 말대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십상시들 바로 족치면 되는데 십상시들이 자기를 또 키웠다는 그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십상시들을 함부로 또 막상 죽이려니까 마음이 여려진 거예요. 아 그래도 얘네 때문에 내가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 얘네랑 좀 상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하진은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다가 죽게 된 거고 그 하테우와 그의 아들 소재는 십상시 중 하나였던 장량이라는 그 환관이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다가 장량은 결국 그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물인가 연못인가 몸을 빠뜨려서 자살합니다. 그냥 물에 빠져서 익사해버려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 와중에 그 하진의 부름을 듣고 온 동탁이 성을 장악한 거예요.